안녕하십니까. 레고팜TV를 운영하고 있는 우리부동산 대표 이무용입니다. 수색 13구역 위치가 여기죠. 약 1460세대, 시공사는 SK건설과 현대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이죠. 예, 컨소시엄으로 들어와서 사업을 진행할 것이고요. 여기서는 지금 제목을 갖다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1주택 추가 분양권에 대해서 주의사항이라는 걸로 해서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저도 수색 증산 뉴타운에 있으면서 재개발 참 복잡하고 다사다난하고 분쟁도 많고 말도 많고 그런 것 같습니다. 재개발이 왜 이렇게 복잡할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는데요. 한마디로 딱 정의를 내린다면 개인적으로 형평성이라는 단어를 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노후된 동네에서 정말 오래된 다가구 주택이나 단독주택, 빌라, 연립주택, 하다못해 무허가 주택까지 대지권 없는 주택 등 다양한 주택들이 혼재되어 있어요. 그 안에서 재산권은 다 다르죠. 서로 간에 자기 재산권에 대해서 싸움이 벌어지고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나 서울시 도시환경정비조례에서는 다 규정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법률이 다 규정하지 못하는 것이 있어서 결과적으로는 정비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들이 조합을 결성해서 사업을 진행을 하잖아요. 이해관계는 서로 다 다르고, 그리고 정말 초기 상태부터 원주민이라고 표현하죠. 이런 분들과 중간에 투자 목적으로 들어와서 입주하고자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매도하고 나가고자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다양하잖아요. 그 이해관계를 서로 상충할 건데 어떻게 할 것이냐 부분이죠. 그 부분을 해결하는 것은 형평성을 가지고 해결해야 된다라고 보고요. 법이나 조례에서 담고 있지 못하는 것들은 조합에서 정관이라는 게 있잖아요. 조합원들이 사이에 협의를 해서 대다수가 만들어낸 정관. 이 정관이 합리적이라면 민주주의는 살아있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네요. 수색 13구역에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에 대해서 살짝 논란이 있을 것 같네요. 향후에 당사자들이라면 상당히 커다란 반감이 나올 것 같고요. 제가 수색 13구역에 무언가를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수색 13구역의 사례가 나올 겁니다. 이게 총회를 통과해서 결과물이 만들어지면 향후에 다른 정비구역들, 예를 들어서 관리처분 총회를 하지 않은 사업시행인가든지 관리처분을 준비하고자 하는 그런 정비구역들에는 곧바로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은 많은 사람들이 알면 좋겠다 싶어서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서론이 많이 길어졌죠? 한번 들어가 볼게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 수색 13구역 같은 경우에 2019년 6월 29일 이번 달이죠. 이번 달 29일이면 토요일이 되겠네요. 정기총회를 한다고 합니다. 정기총회
책자는 조합원들한테 벌써 발송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 책자를 들여다 보니까는 몇 가지 내용들이 있어서 좀 올려야 되겠다 싶은 것들은 제가 영상을 통해서 하나씩 올리고 있습니다. 사무왕권으로 올라가고요.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1주택 추가 분양을 하는 건에 대해서 어떻게 결정을 할 것인지 조합원들의 의견을 묻는 거죠. 한번 볼게요. 이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니까 도정법이죠. 48조 2항 제7호 다목에 따르면 조합원의 종전자산평가액 범위 또는 종전주택의 주거전용면적 범위에서 2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으나 이 중 1주택은 주거전용면적을 60제곱미터 이하로 하되 60제곱미터 이하로 공급받는 1주택은 소유권 이전 고시일 다음 날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는 주택을 전매하거나 알선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죠. 이것은 법에 나와 있는 건이죠. 그러니까 지금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요, 단독주택, 예를 들어서 단독주택이나 다가구 주택을 소유하신 나이 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반대가 많죠. 당연하죠. 그분들은 내가 한 층에 거주하고 나머지 월세를 받으면서 그걸로 생계를 유지하시는 분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30평형대 아파트를 들여도 그분들은 본인들이 거주하고 나면 끝이잖아요. 수입원이 없으니까. 어떤 재개발을 탄력 있게, 추진력 있게 나가기 위해서, 동의율을 더 올리기 위해서 그분들에게는 하나의 주택을 드리고 추가적으로 하나를 더 드린다고 해서 1+1을 말하는 겁니다. 법에는 나와 있죠. 이렇게만 나와 있는 거예요. 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본인이 원하면 그리고 줄 수 있는 주택이 있을 경우에 주겠다는 거죠. 나중에 입주할 새로운 아파트를. 그렇죠? 계속해서 더 읽어볼게요. 여기서부터가 포인트예요, 사실은. 조합의 일반 분양 수익을 감안하여, 이게 포인트예요, 사실은. 추가로 분양받을 수 있는 전용면적 기준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에 한하여는 첫 번째, 종전자산평가액으로 5억 이상의 조합원 또는 종전주택 주거전용면적 범위의 경우에는 150제곱미터 이상의 조합원들에게만 추가적으로 1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진행하고자 합니다. 라고 안건을 지금 올리는 겁니다. 이 안건 올리면 99.9% 통과됩니다. 경비구역에서 1+1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숫자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증산 2구역 같은 경우에는 한 35가구 정도 되고요. 수색 9구역 같은 경우에는 대여섯 명밖에 안 돼요. 총회에서는 어찌 되었든 조합원 1인당 한 표를 행사하거든요. 그러면 투표로는 이겨볼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뒤에 가서 어떤 표현이 있냐면, 추가적으로 1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 가격은 조합원 가격으로 주겠다. 다만
이제 납부하는 대금을 납부하는 시기나 방법의 경우에는 일반 분양자와 동일하도록 제한을 주겠다. 불이익을 주겠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하나 궁금해, 그리고 또 넘어가 볼게요. 1주택 배정 완료 후에, 그러니까 이 1+1에 해당한다면, 이 경우에는 감정평가 금액이 5억을 넘어가거나 또는 주거 전용 면적이 150제곱미터 이상의 커다란 주거 면적을 가지고 있는 조합원의 경우에 1주택을 배정하는 것은 당연히 배정을 하는 거고요. 추가적으로 하나의 주택을 더 배정할 때 병합이 만약에 발생을 한다면 자녀 권리가액에서 다액순으로 배정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밑에는 이제 관련 근거 규정을 들었네요. 그렇죠? 뭐 법에 나오는 것은 간단한 기준만 나오니까 이제 정관에서 이런 내용들이 기록돼 있네요. 왜 지금 이 상황을 보면요, 이 안건은 총회에 상정되면 당연히 통과가 되는데 왜 이 안건이 올라갔을까? 왜 올라갔을까? 일반 분양 수익이 감안해서 그렇지. 일반 분양 개수가 적어서 수입이 떨어진다 이거예요. 그 부분 때문에 지금 나오는 현상이에요. 그럼 이런 현상들이 왜 나올까? 어디에서 나올까? 이런 부분들도 보실 수가 있어야 되고요. 이 사례를 통해서 다른 정비구역에 가실 때 내가 매매 당사자의 위치에 오른다면 검토할 것들이 생기는 거죠. 좀 특이하긴 해요. 수색 13구역 같은 경우가. 자, 한번 볼게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그림은요, 대치동의 음마아파트입니다. 74제곱미터짜리. 저는 개인적으로 서울 시내의 아파트 가격을 바라볼 때는요, 음마아파트 거래량이나 가격을 많이 참조를 합니다. 다 거래되는 것들은 국토교통부의 자료가 다 실거래가로 올라가잖아요. 시기만 한두 달 뒤에 있는 것 뿐이지. 그 자료를 가지고서 이 차트를 그려보고 부동산 시장 흐름이나 규제나 이런 것들을 바라보는 거죠. 이제 보통 이래요. 어쨌든 투자 시장에서는 음마아파트가 현재까지도 서울에서는 높은 인지도를 가지고 있고 돈이 먼저 시중 자금이 움직이는 것도 보일 수가 있고요. 거래량 같은 경우에 보면서도 충분히 보실 수가 있어요. 이 차트를 놓고서도 또 어떤 재개발 시장을 바라보는 또 포인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보고 있습니다. 언론이나 이런 걸 보기 전에 실제 자금이 움직이고 이런 것들을 많이 참조를 하죠. 그럼 볼게요. 수색 증산 뉴타운 내에서 볼게요. 예를 들어서 증산 2구역 같은 경우가 분양 신청이 2015년 3월 20일에 끝났네요. 그러면 시기적으로 여기에 있습니다. 시장이 그렇게 바닥이 사실은 2013년 4월, 10월 이 무렵에 쌍바닥 찍으면서 부동산 시장이 지금 이 이후로 이렇게 엄청난 폭등 양상을 보이고 있고 그래요.
이 차트 하나만 가지고도 몇 시간을 얘기할 수 있고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수색 9구역 같은 경우에가 2013년도 11월이니까 이 정도 무렵에 분양 신청을 했죠. 그러면 수색 9구역 같은 경우가 분양 시청률이 83, 그 뒷자리 때 날리면 83% 정도 나왔어요. 증산 2구역 같은 경우가 77% 445 할게요. 77% 나왔습니다. 시장이 이런 상황에서 77%, 83% 나오면 정상적으로 간 거예요. 수색 9구역 같은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움직였고요. 증산 2구역 같은 경우에 분양 시청률이 낮은 이유는 정비구역 특성상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 상가주택의 양이 많아서 청산자들이 많았던 거예요. 극심한 혼란도 있었고요. 예. 그리고 나서 가격이 계속해서 좋죠. 이렇게 좋아졌죠. 꼭지점이 여기네요. 여기까지 저는 생각을 못 해봤는데 실제 시장에서는 이렇게 움직이더라고요. 시장의 메아리는 다양하잖아요. 맞고 틀리고 부분은 아니고요. 시장이 이렇게 좋아지다 보니까는 예를 들어서 증산 5구역 같은 경우가 2018년 2월 10일 이 구간에서 분양 시청이 끝났죠. 93% 정도 나왔을 것 같아요.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만 조금 더 넘어갔을 수도 있습니다. 분양 시청률 보세요. 93%. 어마어마하죠? 수색 13구역 같은 경우가 2018년도 2월 19일에서 2018년 4월 6일까지 했으니까는 비슷한 무렵에 했어요. 분양 수익률이 몇 %는 모르겠지만은 기본 90%는 나왔다고 저는 추측을 합니다. 시장이 좋으니까요. 현금 청산 받는 것보다 분양 신청을 해서 매도하는 것이 프리미엄이 높게 올라가니까 이익이잖아요. 이렇게 가니까 분양 시청률이 높기 때문에 일반 분양이 적어지죠. 그리고 일반 분양은 자꾸 규제가 들어오죠. 사업성이 나빠진다는 표현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물론 이 앞서 증산 2구역처럼 요 구간이죠. 요 구간에서는 청산이 너무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 자금을 끌어오는 데서도 조합도 애를 먹었죠. 부동산이라는 것이 실무를 하면서 느끼는 것이 차가워도 힘들고 뜨거워도 힘들고 조합 집행부도 참 많이 힘들 것 같아요. 시장이 얼어붙을 때도 많이 힘들 거고 이와 같이 시장이 뜨거울 때도 많이 힘들 거고요. 요 구간 한번 볼게요. 부동산 시장이 상승하는 요 구간. 요 구간 거래량 볼게요. 예. 일부는 부동산 시장이 안 좋다고 떨어져야 된다고 했지만 거래량이 실리면서 올라갔어요. 이렇게 올라가니까 정부에서 규제를 2017년도 8.2 대책 나왔죠. 2018년도 9.13 대책 나왔죠. 얼마 전에 6월 6일자에서 분양가 상한제 튀어나왔죠. 계속해서 규제가만 나오는 거예요. 규제 나올 만큼 나왔는데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꼭지점을 지금 이 금액은 어떤 음마아파트 단지 내에 최고가나 최저가를 제가 하는 게 아니라요. 거래된 것들의 평균치를 낸 겁니다. 평균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높은 가격은 더 위에 있을 수 있고요. 낮은 금액은 더 밑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살짝 미끄러 내려왔고 이런 구간이 나오는데 이제 어떤 달달이 수치를 뽑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있고요. 이게 실제 실거래가를 가서 들어갔다 보면은 기본적으로 이 상승폭도 무시할 수 없는 만큼 반등도 나와 있고 그런 부분입니다. 어쨌든 저는 이 차트를 어느 정도 참조를 하면서 시장 상황을 바라보고 재개발 시장도 바라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수색 13구역이 지금 요 구간에서 지금 분양 시청을 요 구간에서 했죠. 요 구간에서 분양 시청을 함으로 인해서 사업성이 왜 나빠지는지를 한번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자, 볼게요. 재개발은요, 무조건 형평성이에요. 무조건 형평성이에요. 다양한 이해관계인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형평성을 조율하는 것이 조합 집행부고요, 이사회입니다. 많이 어렵죠. 그 과정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어떤 총회에 정기총회가 됐던 관리처분 변경총회가 됐던 총회에 어떤 안건이 올라가잖아요. 매토 안건 해서 안건이 올라가면 조합원들이 찬성 반대 표를 던지면서 통과도 시키고 부결도 시킬 수가 있잖아요. 이 안건을 올리는 것 자체가 형평성을 충분히 고려해서 올리느냐 이 부분은 항시 저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저는 집행부도 아니고요. 하지만 재개발이라고 하는 데서 제가 자꾸 옆에서 보고 경험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저 안건을 올려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예요. 어떤 기준으로 안건을 올려줄까예요. 저 안건이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형평성을 담아야만이 분쟁이 적어지고요. 설득할 수가 있고 상대방을 설득할 수가 있고요. 나중에 법률적인 분쟁으로 갔을 때 합리적인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가 있고요. 조합 집행부가 조합원들로부터 의심을 안 받고요. 비난을 적게 받습니다. 저 안건을 어떤 기준으로 올려주느냐 부분이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여기서 제가 먼저 이런 부분을 한번 볼게요. 기존에 재개발 지역에서 뭐 단독주택이나 다가구를 예로 들을게요. 다가구. 이런 주택을 가지신 분들 입장에서 1+1을 주는데 본인이 신청하면 기존에는 거의 다 줬단 말이에요. 다 줬어요. 다 요건만 충족한다면. 그 요건이 첫 번째가 평가금액, 감정평가금액이잖아요. 평가금액이에요. 두 번째가 주거 전용 면적이에요. 이 두 가지가 또는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또는으로 법조문에. 그러니까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할 필요가 없어요. 한 가지만 만족하면 다 주는 거예요. 주는데 가격은 일반 분양 가격이 주는 조합원 분양 가격이 주죠. 조합원 가격에 조합원 가격에 주기 때문에 프리미엄이 많이 붙잖아요. 개인적으로 증산 2구역에 제가 증산 2구역 내에 있었으니까 2014년 12월 26일부터
2015년 3월 20일까지 조합원들 분양 신청을 받았는데, 그 당시에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1+1을 받는 사람들한테 조합이 어떻게 할까? 하나는 조합원 분양가에 주고 하나는 일반 분양가에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어요. 왜냐면 그 당시에 증산 2구역은 사업성이 좀 좋은 쪽은 아니었거든요. 현금 청산자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토지 면적 기준으로 본다면 2분의 1에서 조금 넘는 인원들이 어떤 반대해서 청산자로 나갔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업성이 그렇게까지 나올까? 그래서 사업성이 나쁘기 때문에 하나는 조합원 분양가에 주고 하나는 일반 분양가로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었죠. 정해진 게 없으니까, 법령에 정해진 게 없다면 조합집행부가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다 조합원 분양가에 동일하게 줬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앞서 그림에서 부동산 시장을 봤잖아요.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하는 거, 그러면서 거래량도 많이 늘어나는 거, 그런 것을 봤을 때 참 다양한 것 같아요. 이제 예시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단독이나 다가구 주택을 가진 사람들이 금액 기준으로 한번 볼까요? 먼저 자, 금액 기준으로 한번 볼게요. 금액 기준으로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감정평가 금액을 6억을 받았다고 볼게요. 평가 금액을 6억을 받았다. 근데 조합원 분양가가 84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증산 2구역이 5억 2천이었고 59제곱미터 같은 경우에 4억 1천이었죠. 계산하기 쉽게 끝자리 없애고 계산합니다. 이런 조건이었어요. 34평형 같은 경우에 5억 2천, 25평형 같은 경우에 4억 1천. 그럼 감정평가 금액이 6억이 나왔으니까는 이 사람은 84제곱미터 하나, 59제곱미터 하나를 신청할 수 있었죠. 조합원 분양까지 다 준 거예요. 뭐 이 금액보다 넘어가면 사람들은 뭐 당연한 본인들이 원하면 당연히 나갔죠. 그쵸? 또 두 번째, 주거 전용 면적으로 볼게요. 이 주거 전용 면적은 등기부상 면적이에요. 공부상 면적을 기준으로 가요, 조합원은. 어떤 위반 건축물이 있으면 그것들은 빼고 계산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84제곱미터하고 59제곱미터를 만약에 신청하려면 주거 전용 면적이 어떠면 되냐면 두 개를 더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130, 143. 143제곱미터를 면적을 2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84하고 59를 신청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요. 59 두 개를 신청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면적 기준으로 본다면 59 두 개면은 118이니까는 118. 어감이 안 좋구나. 예, 118제곱미터 이상만 되면은 59제곱미터 두 개를 조합원 분양가에 줬단 말이죠. 이런 사례가 되죠. 그쵸? 제가 칠판을 한 번 더 바꿔볼게요. 그러면 구역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예를 들어서 42평형이 있는 구역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다른 구역 얘기를 해볼게요. 42평이면은 112제곱미터고요. 하나는 소형으로 가야 되니까는 58로 갈게요. 그러면 160, 170. 170제곱미터가 넘어가면은
이런 조합도 나온단 말이죠. 42평형과 25평형을 갈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84제곱미터하고 58하고 조합을 할 수도 있고요. 58하고 58을 조합해서 1 플러스 1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도 있겠죠. 여기는 142고, 예. 이것은 조합원들의 희망사항이잖아요. 하다못해 굉장히 줄여볼게요. 하나는 내가 나이 드신 분이, 하나는 나한테 큰 평수 필요 없어. 25평에서 살아도 난 충분해. 그리고 하나는 월세를 받아야 되는데 나는 돈이 없으니까 대출 좀 적게 가야 되니까 39제곱미터로 갈 거야. 이렇게 조합을 만들어내 보죠. 그러면 97제곱미터. 예, 97제곱미터만 주거 전용 면적이 있으면 58제곱미터 아파트 하나, 39제곱미터 아파트 하나. 그래서 39제곱미터는 나중에 뭐 반전세나 월세를 돌려서 자기 노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되잖아요. 그리고 이것들을 다 조합원 분양가에 줬었죠. 그런데 여기까지는 기존의 방식들이었고요. 향후에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분양 시청률이 올라가 90%, 95%까지 나오고 정부에서는 분양가 상한제를 때려서 가격을 두드러 막으면 사업성이 악화되잖아요. 그럼 이 모든 사항들을 들어주려면 분담금이, 조합원들 분담금이 올라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파트 하나를 받는 빌라를 가진 사람들이 인원수가 많은데 그 사람들은 또 불만이 나올 수도 또 있어요. 그래서 향후에는 지금 수색 9구역, 13구역, 지금 수색 13구역 같은 경우가 아까 안건이, 그래서 이상한 안건이 올라갔어요. 평가 금액이 5억 기준으로 돼 있고 주거 전용 면적이 150제곱미터로 올라가 있어요. 이 기준을 올린 것이 수색 13구역 집행부가 잘못했다고 제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다만 조금 아쉬운 것이 있지만 또는이니까 이 둘 중에 하나만 충족하면은 드는 거예요. 그래도 이 조건에 충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일부가 나오잖아요. 그 부분 얘기하는 거예요. 총회 통과했으니까 어쩔 수 없겠죠? 저 부분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수색 13구역 같은 경우가 1 플러스 1을 신청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규제를 가하겠다라고 지금 총회 안건으로 올라갔어요. 거꾸로 이분들 입장에서도 1 플러스 1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도 거꾸로 또 요구할 게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들은 그럴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수색 13구역 다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지금 이 화면은 수색 13구역이 사업을 진행한 절차나 날짜들이었고요. 관리처분 변경이 2018년 11월 9일 날 마지막에 있었죠. 그리고 이제 어떤 설계 변경도 들어가서 설계 변경 것은 나왔으니까 향후에 평형 변경을 한번 할 겁니다. 그리고 6월 29일자에서 정기총리를 하니까 여기서 지금 총리가 이루어지는 거죠. 차라리 아까 그 안건을 이런 데서 최초 관리처분 총 계획을 세울 당시에 제한을 두자라고
올리는 경우와 관리처분, 최초 관리처분 하고, 변경총회도 한번 하고, 그리고 나서 여기 와서 1+1에 해당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일부 규제를 넣는 거하고는 상황이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예. 최초 관리처분 주민총회를 할 당시에 2018년 6월 30일이죠. 이 당시에 그런 안건을 올렸다라면 조금 더 설득력이 있었을 수 있죠. 이 당시에도 사업성이 좋았다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이런 말도 나올 수도 있죠. 지금에 와서 이러니까. 그래서 제가 당시 재개발의 형평성을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형평성을 얘기하는 거고요. 사업성은 그 다음이에요. 시장 상황에 따라서 사업성이 좀 달라지는 부분은 있는데 이 사업성이 나쁜 걸 알기 때문에 이 관리처분 변경총회가 일어났던 거예요. 공유자 물건들에 대해서. 사실은 여기서 잡아줬어야 맞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이 수색 13구역의 사업성에 대해서 뭔가 좀 이상이 있었다라고. 저는 수색 13구역 관리처분 총회 책자 안 봐서 몰라요. 내용을 정확히. 하지만 지금 여기 와서 이 총회 책자를 보면서 그리고 이 관리처분 변경을 해야만 되는 이 상황에서 많이 엉뚱했었거든요. 좀 시끄러웠고 조합원들의 반발도 있었고 그런 부분들입니다. 자, 다시 볼게요. 수색 13구역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감정평가 금액으로 5억 그리고 주거 전용 면적으로 150제곱미터 이 조건을 둘 중에 하나를 충족한다면 1+1을 주겠다라는 거고요. 가격은 분양가로 주겠다. 납부 방법과 시기는 일반 분양자와 동일하게 하겠다죠. 그럼 예를 들어서요. 보통은 사업 절차가 2주가 다 끝나고 철거가 끝나면요. 착공 들어가기 전에 일반 분양을 하잖아요. 그쵸? 아마 이 과정으로 흘러갈 거라고 봅니다. 수색 13구역은. 그러고 나서 조합원들 이제 동호수 추첨을 하잖아요. 동호수 추첨하고. 동호수 추첨하고 나면은 일반 분양 당첨된 사람들은 보통 지금은 그렇더라고요. 계약금 20%, 중도금 하나, 둘, 셋, 네 번 대출 일어나고, 그 다음에 잔압이 한 번 일어나고, 잔금이 일어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 조합원들은, 동호수 추첨 이후에 조합원들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을 수색 13구역은 계약금이 없죠. 조합원들은.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중도금 1분 나갈 거니까 중도금 나가고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중도금 4회차부터 갈지 5회차부터 갈지 이렇게 움직이겠죠. 그러면 1+1을 받는 사람들은 계약금도 20%라는 소리예요. 이게 규제 사항이잖아요. 지금 총회를 통해서 일부 조합원들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을 가지신 1+1을 신청하는 사람들에게는 규제를 가하겠다는 소리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본다면 향후 다른 재개발 구역들도 이 사례로 튀어나올 수가 있어요. 사업성이 나빠질 겁니다. 사업성이 악화되는 이유는 첫째, 조합원들이 분양 신청률이 90%, 95%까지 높아졌다는 거죠. 두 번째는 그 분양가 상한제가 들어왔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있고요.
특히나 수색 13구역 같은 경우에는 조합원 분양 시청률도 높았지만 공유자 물건들이 있잖아요. 공유자 물건들이 약 70, 제가 76명이라고도 들었고 약 70명은 될 겁니다. 이 인원들에 대해서는요, 분양 시청률이 잡히지도 않아요. 저 사람들은 공유자라서 대표조합원을 선임하면요, 조합원 개수들까지 가니까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분양 시청률이 높고, 상대적으로 일반 분양 개수, 이쪽에 넣을까요? 일반 분양을 하는 그 개수가 굉장히 열악해져요. 나빠졌어요. 지금 현재 다행히 시중금리가 높은 쪽은 아니잖아요. 낮잖아요. 또 금리 인하 부분 얘기도 나오니까 다행인데, 금리가 만약이라도 올라가는 쪽에서는요, 분담금 많이 나올 겁니다. 이런 상황이 돼버리면요. 그러면 지금 수색 13구역에서 이런 사례들이 한번 나왔기 때문에 타 정비구역에서는요, 1+1을 신청한 사람들에게 대해서 저 감정평가 금액이나 주거 전용 면적의 비율을 가지고 컨트롤하는 부분도 당연히 나올 거고요. 아니면 추가적으로 하나를 공급하는 소형 평형에 대해서는 일반 분양 가격으로 줄 수도 있는 거예요. 사업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다만 그런 것들이 사실은 가장 이상적으로 가려면요, 먼저 통보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관리처분에서 관리처분 계획 총회에서 통보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상적으로 한다면 분양 신청을 받을 당시에 통보를 그렇게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이 조건이 마음에 안 들으니까 나는 청산할래 하고 빠져나갈 수도 있잖아요. 분양 신청은 다 받아놓고 나서 이 기준이 나와버리면 저 사람들은 소송을 갈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저 사람들이 나중에 가서 예를 들어서 동호수 추첨 이후에 본계약을 안 함으로 인해서 청산대로 빠져나가잖아요. 정불만이 있었을 때. 그럼 그 기간 동안에 커다란 분양 신청을 할 당시하고 조합원 관리처분하고 이주하고 철거하고 조합원 동호수 일반 분양하고 조합원 동호수 추첨하는 그때까지 자금이 묶여 있잖아요. 기후비용의 손실이고요. 그래서 형평성 차원에서 만약에 이런 것들이 예상이 된다면 사업을 진행하는 집행부 입장에서, 조합이겠죠, 그런 가이드라인, 커다란 굵직굵직한 가이드라인은 제시할 필요가 있고, 그게 형평성에 맞고 논리적이고 설득력이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타 정비구역에서 분명히 이런 사례가 나올 겁니다. 일반 분양 금액으로 하는 경우도 나올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한번 감안을 해본다면, 재개발 지역에서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을 매매를 고려하는 사람들이라면, 그리고 전제 조건을 하나 다룰게요. 현재의 부동산 규제가 계속해서 이렇게 유지된다는 전제하에서 본다면, 이제 어떻게 보면 매수인 입장이겠네요. 매도인은 뭐 좋은 금액에 팔면 되는 거니까. 그 예상 감정평가 금액을 심도 있게 좀 따져봐야 될 부분이 있다. 예를 들어서 예상 감정평가 금액이 5억인데, 이것도 지금 상당한 논란이 있을 겁니다. 5억이란 표현도 좀 조심스럽네요. 5억인데 이 사람이 만약에 34평형 아파트하고 5억을 평가받은 사람이 25평형을 신청하려고 한다면, 평가 금액으로 본다면 말정이 나와요. 보통은 34평형 조합원 분양가 5억 다 넘어갑니다. 5억 5천, 5억 6천. 그러면 평가받은 거 하나만 가지고도 하나밖에 못 받잖아요. 근데 이거 추가적으로 하나 더 받잖아요.
엄밀한 의미에서 깡통이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25평형은 4억 초반 중반 그럴 겁니다. 한 4억 3천이라고 놓고 본다면 이 사람은 5억을 감정평가 받은 사람이면 25를 할 수 있는 조건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것들은 향후 이렇게 운영의 측면이긴 하지만 다양한 사례들이 어떻게 튀어나올지 모르겠어요. 정비구역들마다 운영하는 조합들이 어떻게 사업을 추계하면서 진행할지 모르니까요. 그래서 감정평가 금액을 상당 부분 확인을 하셔야 된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겠네요. 또 건축물 대장상의 주거 전용 면적도 확인을 해야 된다. 안정적인 면적을 확보를 해야 된다.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고려해야 될 겁니다. 그 법에서는 또는으로 돼 있으니까 한쪽만 만족시키면은 1+1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있는데요. 이 두 가지를 같이 고려해야 되는 이유가 향후에 동호수 추첨이 되고 나면 자금 계획이 돌아오잖아요. 이 자금 계획에서 그래요. 벌써 수색시장구역이 아까 앞에서 그랬잖아요. 조합은 분양 금액으로 주니까 다행이었는데 일반 분양 금액으로 주면서 계약금을 20%를 내라든지 입주권이 두 개니까 하나는 대출이 안 나오는 상황도 들 수 있단 말이에요. 감정평가 금액에 따라서 나오고 안 나오고가 결정이 돼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더 구체적인 것들을 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뭐 준공하고 나서 소유권 이전 후에 3년 전매 제한은 이거 뭐 당연한 거니까 이건 중요한 내용이 아니고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에서 이러한 내용들이 있었고 규제가 계속해서 이어진다면 결국은 현금 부자들에게 자꾸 유리한 시장으로 부자들만 더 부자가 돼야 돼. 싼 금액에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또 올 거니까 그 사람들한테는 이런 시장이 만들어지네요. 부자가 더 부자 되는 세상. 정부 규제가 잘못됐다는 소리를 하고 싶은 겁니다. 이 규제가 잘못됐어요. 방향이 잘못됐어요. 집값을 잡으려면 굳이 이런 방법을 안 써도 되잖아요. 예, 여기까지 해서 수색 13구역 사례를 가지고서 향후에 타 정비구역, 속도감이 좀 뒤에 있는 정비구역들에서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을 검토하시는 분, 매수를 검토하신다면 조금 더 조심하시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재개발 조합을 이끌어가는 조합 집행부들 입장에서는 머리가 많이 아프고 더 힘든 일들이 가중될 것 같네요. 이 과정에서도 이해관계들이 많이 들어가서 따져야 될 것들이 상당수가 더 있어요. 이분들 입장에서는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한번 영상을 준비해 보았고요. 구독하기와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은 레고팜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